출근하기 전에 요즘에는 명품에 웨이팅줄이 많이 서 있잖아요. 간격 유지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다 보니까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들어갈 백화점 때 출입할 때 뭐 QR코드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직원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기도 한 게 사실이죠. 직원용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데 고객용 화장실보다는 직원용 화장실이 워낙에 좀 협소하고 여러 분들이 많이 오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양치하거나 이제 그러는 경우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이 지금 현대백화점 지하 1층에 이제 식품관과 슈퍼마켓이 있고요. 예. 식품 창고가 50평 규모로 있습니다. 최근 이제 여름철 맞이해서 더워지니까 여러 직원들이 냉장실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대화를 하고 또 일부는 거기서 간식도 먹고 이러면서 말하자면은 확진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 김영준 지금 강남구청장 얘기를 들어보면 네. 백화점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안 지키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거의 지하 식품점 예. 같은 경우는 모든 백화점들이 대충 건물 그 물건 못지않게 먹는데 상당히 장소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벗게 되고 또 그게 굉장히 많이 저도 가끔씩 갑니다만 복잡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푸드코트까지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통제가 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고 예. 그러면서 거기서 다 모여서 이제 전층으로 흩어져서 쇼핑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청 교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층별로 조금 더 섬세하게 QR코드 작성이라든지 또 블록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인구에 대한 조금 인구 수가 많으면 그 층에 대해서 예. 그러면 좀 분리해내는 그런 시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준혁 교수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 민노총 집회는 참 아쉬워요.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노총에서 그렇게 뭐 자기들은 그 태극기 부대하고 좀 다르다. 자기들은 뭐 그 예방과 관련해서 아주 철저하게 뭔가 역할을 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시선은 굉장히 따가웠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전 올바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떠한 그 모임도 그런 과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지금 벌써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까지 1,039명. 사흘 연속 지금 1,000명인데요. 6시까지니까 오늘 밤 12시까지 집계하면 내일도 아마 오늘 비슷한 수준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민노총 집회를 두고 특히 야당에서는 지난번 8.15 광복절 집회 때 그렇게 비난을 했던 정부, 도대체 정부가 민노총에 뭘 발목을 잡힌 거냐 이런 비판까지 하더군요. 뭐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민노총이 사실은 촛불 집회를 주도했었고 하기 때문에 정부 탄생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이제 사실 토대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보다는 어쨌든 그 뭐 보수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현 민노총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교할 것이 아니고 실제 방역 상황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민노총 집회는 뭐 비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봐서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민노총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이 주장이 굉장히 절박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국민의 주장이 절박합니다. 그리고 이 방역이라는 것은 옆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관점을 좀 한번 다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공동체가 있고 나서 민노총에 각자 근로자의 노동 뭐 또 권리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각계 계층별 또는 집단별로 나눠서 생각하게 되면 방역 조치라는 게 사실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따라서 예. 좀 깊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코로나 상황 살펴봤습니다. 정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등판하자마자 처가 쪽 의혹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대권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장모 최 씨 법정 구속됐지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죄로 지금 3년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또 다른 재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도 지난번 여러 가지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또 하나 박사학위 논문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앞으로 어떤 걸림돌로 작용할지 주목이 됩니다. 먼저 처가 쪽 의혹과 관련해서 장모 공판 출석했을 때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윤 전 총장 정치 선언 이후 첫 선거인데 신경이 어떠신가요? 그 이사 이름만 올리셨다는 주장 아직도 변화 없으세요? 첫 선거인데 신경이 어떠신가요? 네, 정보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령급여 22억 9천만 원 편지 착복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네. 배순 주자로서 대국민 사과할 생각 없는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당사자는 강력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적인 일을 맡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은 어느 누구에게도 법은 공정하게 평등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 적용이 돼야 된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입장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문제될 게 없으면 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했겠습니까? 법을 집행하고 공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겠다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지 의심스럽네요. 더구나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는 장모님을 불기소했었고 또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검찰총장 당연히 그만둬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국회에서 했거든요. 예. 근데 죄가 있다면 검찰총장도 그만둬야 하는데 죄가 있는데 대통령을 하겠다 그러면 그 말이 옳은 것인가요? 예, 최경철 의원 일단 도움이 될 리는 없고 저런 부분 앞으로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뭐 예상했던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거티브 공세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뭐 어떤 후보도 이 네거티브 공세에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어차피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고 이 시험은 마땅히 답을 써내야 하는 것이고 어쨌든 뭐 마땅히 부딪혀야 할 것을 조금 일찍 부딪힌 것이어서 오히려 윤 총장 입장에서는 낫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새로이 불거진 의혹이라기보다는 윤 전 총장이 청문회 할 때부터 이미 나왔던 것들이어서 제가 볼 때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약간의 상처는 줄 것이다. 뭐 정의와 공정의 이미지 이러한 것들이 양세간의 상처는 입히겠지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역대 대선을 봤을 때요. 네거티브 공세가 굉장히 많았는데 예를 들어 이회창 후보는 네거티브 공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회창 후보는 결국에는 정권 교체의 열망보다는 이회창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회창 후보는 네거티브 공세를 넘지 못했지만 이명박 후보는 네거티브 공세를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더 크다면 이명박 후보가 경선 내내 이어졌던 그 BBK 의혹 같은 것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저는 윤석열 총장도 이런 네거티브 공세가 이미 나왔던 재료들이기 때문에 저는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큰 영향은 없고 오히려 일찍 터진 게 더 다행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김영주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잔매라 하더라도 많이 맞다 뵈면 누적이 되면 일순간에 출렁거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의 그 정당 지지율하고 연동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흠결이 좀 적은 후보여야 되는데 흠결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다 보면 그리고 그 장승철 소장이 생각했던 부분은 이게 윤 총장 자체의 어떤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계속 방어하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또 역으로 보면 당내 경선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고 또 더 심지어는 이 영향 자체가 윤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시기를 늦추게 된다든지 아예 안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국민의힘 자체에서 주도하는 어떤 경선 레이스의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그리고 특히 지금 처가 쪽 관련해서 재판 예정인 사안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장모도 그렇고 또 부인도 지금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 수사한 거 이거 검찰 수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재판 진행되고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현재 뭐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은 장고증명서 위조, 예. 장모 최 씨의 장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이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이제 수사 진행 중인데 이게 이제 야당 입장에서도 검찰총장 청문회 때 익숙했던 문제들이고요. 여당 입장에서도 검찰총장을 검증 단계에서나 아니면 징계 단계에서도 아마 익숙했던 자료들일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인터넷상에 많이 회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워낙 10여 년 동안에 상당한 많은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공개하고 이걸로 인해서 법적 대응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기시감 있는 문제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면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께는 분명히 안 좋죠. 예. 그러나 이것을 해명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는 것이 본인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또 법적인 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법조인 누구나 유죄를 아마 예상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은 지금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했다 죄송하다라고 하면은 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네. 있는 것이라서 본인의 해명에도 아마 이런 법률적 분쟁 대상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모든 것을 해명하기에는 알지 못할 수도 있을 뿐더러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아마 고민스러울 겁니다. 예. 부인 김건희 씨 의혹도 지금 슬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른바 주얼리 논란과 관련해서 본인이 해명을 했는데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석사학위 2개, 박사학위 1개가 있는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박사학위를 땄어? 무슨 논문이지? 찾아봤겠죠. 국민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는데 국민대 한 교수는 이 논문 정말 지도 교수가 제대로 읽어봤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그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자, 대학 교수이신 김준혁 교수께 좀 물어보고 싶은데 논문을 뭐 우리가 지금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을 좀 문제를 삼는 기사를 봤습니다. 뭐 내용에 어떤 뭐 회원 유지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되게 영문 초록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제목에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 그러니까 YUJI로 썼다면서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는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해서 회원 유지 이렇게 치면 뭐 멤버 리텐션을 한다든가 예. 아니면 뭐 키핑을 한다든가 예. 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영문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유지 이렇게 한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좀 안 가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뭐 제가 그 논문을 읽어보진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박사 논문 심사를 아주 여러 차례 했었고 예. 제가 또 국민대학 가서도 또 박사 논문을 심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박사 논문 심사를 할 때 최소 3번, 많게는 5번 정도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논문을 읽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런데 제목 아닙니까? 예. 저 제목은 뭐 아주 기초적인 거죠. 예. 너무나 기초적인 건데 저렇게 기초적인 내용들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한다면은 박사 논문 전체가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정당한 논문인가, 과연 정당한 심사가 됐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도 저는 국민대학교의 논문 그 심사위원회에서 상당히 깊게 들여다보면서 아마 논문이 잘못되면은 박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윤석열 총장이 직접 뭐 논문을 쓴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배우자의 어떤 논문 표절 문제 혹은 논문에 대한 일종의 잘못된 사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아마도 본인의 대선 가도에서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 네. 부인이 뭐 공직 후보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박사학위를 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심하게 검증하는 거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부인은 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됩니다. 또 청와대 비서실에 대통령 부인을 담당하는 기관이 크고요. 이제 그런 거고 제가 방금 봤을 때 회원 유지 이렇게 쓴 것은 아마 구글 같은 데 자동 번역기에서 번역이 잘못된 것을 검토하지 않고 옮기는 과정에서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박사 논문을 써봤습니다만 예를 들면 박사 논문을 쓸 때 일단 내용은
뭐 교수들이 이렇게 다시 이제 예. 검토하면서 이렇게 사인을 하면 최종적으로 아마 이제 인쇄하는 과정에서 영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치할 때 본인이 영문 초록 같은 것을 전혀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집어넣는 과정에서 저렇게 생겼다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저 하나의 수준 자체가 예. 그야말로 그 국민대 안에 교수님이 그 보고 코멘트한 것이지만 정말로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도 안 되는 정도의 어떤 결과론이 예. 됐다라는 것에서는 상당히 국민들 스스로가 왜냐하면 이것이 자초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뭐 석사, 박사 논문 받으라고 바빴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 받으려고 했냐 예. 이런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사도 아니고 학사도 아니고 박사학위 논문인데 좀 더 꼼꼼히 들여봤어야 하죠. 또 한 가지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요. 주변에 상당히 이제 강성 지지자들이 행사 때마다 많이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태가 좀 지나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난 뒤에 이렇게 기자들과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보여줬던 지지자들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얘기하는 사건 각자 얼른 나와. 뭐 각자 기사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동하지. 답변 하지 말고 답한다. 영상자 대통령! 지원을 예, 가족 관련 질문을 하겠다. 좌파다. 답변하지 마시라. 그렇게 하고 결국은 답변을 안 하고 이동을 하는데 최경철 의원, 옆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열성 지지자도 있고 그리고 뭐 동네 사람이 나와서도 뭐 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열성 지지자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정치적 미래가 매우 어둡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처음 본 게 1998년도 대구 달성에 보궐선거 나왔을 때 처음 봤는데 그때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어떻게 뭐 순수하달까 만나보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박사모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박 전 대통령이 나타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박 전 대통령을 호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성적인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드는 것만 듣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제대로 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도 극성 지지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정치적 미래를 무조건 어둡게 만듭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실 찬스마다 뭐 속칭 뭐 문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면서 여러 가지 또 비판이 생기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극성 지지자들과 거리두기를 해야지 정말 좋은 정치를 하지 그분들과 거리두기 하지 않으면 좋은 정치 하기 어렵다. 이렇게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 야권 인사들과 아주 두루두루 접촉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 우군 만들기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는 걸까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지난번에 원희룡 지사 이어서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 만났죠. 어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만났고 오늘은 김영환 전 의원과 만찬 회동을 갖는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친상을 당했죠. 빈소에 찾아가서 한 40분 정도 담소를 나눴다고 하는데 김영환 전 의원은 지난번 경기지사 선거 때 이재명 지사와 맞붙었죠. 그때 아주 공격을 많이 했는데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라고 불리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그 의도가 뭔가 상당히 관심을 모읍니다. 그러면 김영환 전 의원과 만나기 전에 했던 얘기가 지금 막 들어왔는데 그걸 먼저 들어보시죠. 제가 먼저 왔어요. 아이고.
김용환 장관님은 뭐 여러 가지 인문학적 특히나 균형 잡힌 이런 정무적인 이런 감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제가 평소부터 많이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말씀도 좀 듣고 배우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이 됐던 거고, 그래서 오늘 뭐 다행히 또 우리 장관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자리가 됐습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또 지금 야권 통합하고 정권 교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런 분이신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만찬 회동을 갖기 전에 했던 내용 들어보셨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빈소에서 최재형 원장과 나눈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뭐 정치를 하시고 안 하시고와 관계없이 우리 또 존경받는 감사원장님이었고 또 작고하신 어르신이 우리 또 6.25 때 나라를 지킨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 자리를 왔습니다. 네. 혹시 안에서 꽤 오랜 시간 계셨던 것 같은데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최 원장님하고는 인사만 나눴고요. 뭐 거기 주문 오신 분들하고 일상적인 얘기 그냥 했습니다. 정치적 공감대는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희가? 그거는 너무 좀 많이 나간 추측이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자, 김영주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친상을 당했기 때문에 좀 뭐 준비 없이 급하게 이제 가서 만났다고 보고 어제 안철수 대표, 오늘 김용환 전 장관 이렇게 만나는 것 어떻게 그 수를 읽으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저는 그동안에 지금 이제 천안함부터 해가지고 뭐 탈원전까지 행보를 보면 굉장히 트럼프식 정치를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만나는 정책 투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 투어를 하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찬반을 같이 듣는 건데 이미 반대한 자들 또 반대해 왔던 즉 상대히 말하자면 민주당 후보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재명 지사를 가장 반대하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또 안철수 그분도 역시 말하자면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하나하나 만들고 있고 굉장히 쉬운 행보를 나름대로는 정치적으로 잘 어울려서 가는데 제일 아쉬운 거는 뭐냐면 정책적 내용들이 아직도 가시화되지 못한다. 저렇게 보면 지지자들이 시원해하고 힘이 모아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행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 누구 있지? 그중에 만나면 좀 영양가 있는 사람 누굴까? 그런 식의 행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가 물론 시간 때우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대통령으로 진정한 가치와 정책으로 승부하는 날이 오고 있느냐 그런 아쉬움들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김준혁 교수 출마 선언 이후에 민생 행보를 일단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민생 행보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쪽에 더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세과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세과시. 예, 개인적으로 지금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그 행보는 사실은 그 처가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 대응하는 것도 저는 함께 작용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본인이 향후에 많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를 얻고 그 속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줌으로써 어떤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의도가 더 큰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역으로다가 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사람들을 열심히 만나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아직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날 수 있다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만날 일 없다 이렇게 얘기 나왔고 만난다는 얘기 전혀 헛소리다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 곧 만날 거야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은 만났습니까? 곧 만나실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뭐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요. 다만 예. 정보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났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만난다면 어떤 논의를 하게 되는 걸까요? 김종인 위원장과 만약에 소통하는 관계로 가게 된다면은 그 범야권에서는 이분이 선거 좌장으로서는 거의 탑티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야권과 함께 그 방향으로 행보한다는 것이 지난번 출마 선언에 이어서 한 번 더 명확해지는 거 아니냐. 야권 지지율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근데 사실은 근데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게 그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 총장을 이번 주에 만나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난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일도 없어요 지금. 원희룡 지사께서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실 것 같으면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적에 뭐 본인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자기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윤기찬 부위원장 보시기에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총장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서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은 이제 갈림길에서 이정표 역할을 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갈림길에 이르지 않았다고 봐야죠. 예를 들면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이 갈 길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자강론 얘기하고 최근에 국민의힘 허둥대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 때처럼 국민의힘 후보가 먼저 뽑아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을 돌려서 얘기했을 것 같고요. 그 말은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기보다는 추후에 단일화 형식의 대선 구도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두 분이 만나서 특별히 할 얘기는 없을 거예요. 만나실 수는 있어도 굳이 서로 간에 서로가 갈 길을 알고 있는데 이전에 만나서 어떤 결단을 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준석 대표와는 달리 조만간에 만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흐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철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보수 야권의 후보로 나올 거라는 거는 뭐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차피 윤 전 총장과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윤 전 총장도 국민의힘의 손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윤 전 총장의 생각은 바로 그거죠. 결혼을 하는데 지금 혼수를 많이 해갈게. 지금 밖에서 내가 이렇게 그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니야. 혼수를 많이 해가서 결혼을 했을 때 성대하게 하자는 거지.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경선을 해서 후보를 뽑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후보와 윤석열 전 총장과의 1대1 경선을 한다면 컨벤션 효과가 가장 뛰어나게 극적인 효과를 만들 것이다.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봅니다. 윤 전 총장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지막까지 그런 그림을 생각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야말로 그 전화로 그리고 자주 만날 정도로 케미가 맞는데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하면서 11월 1대1 경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도 생각은 아마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시나리오를 두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 입당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서로 두고 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들어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버스 떠납니다. 계속 압박하지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8월 말이라는 시점이 저는 매우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8월 말에는 탑승하기 어려우나 9월 말에는 탑승이 가능하다? 아니면 10월 초엔 탑승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나 아니면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후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대선 버스는 정시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당 밖에서 당의 입당, 그 문턱에서 고민하시는 또 주자들도 국민들께서 주목하시는 주자들이 또 여러 분 있습니다. 굳이 택시 타고 고속도로 달리겠다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의힘이 준비한 최상급 퍼스트 클래스의 고속 리무진 버스에 빨리 오르셔서 저희의 경선 그 시계대로 함께 출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대선 참여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가는 길 편안하게 국민의힘이 모실 수 있도록 지금 이미 한번 검증하신 이 대선 경선의 무대, 특히 국민들께서 참여하시는 무대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열렬한 그런 응원 속에서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들으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단순한 압박용 이상인 것 같이 들리기도 해요. 일반적인 원칙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로서는 당연히 당내 여러 경선 주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경선 시계는 제대로 돌려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야권 입장에서는 이 대선 구도가 사자 구도가 되지 않는 한 사실은 야권에서는 단일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최선이지만 당내에서는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혼수를 많이 갖고 온다. 아까 김영환 전 그 후보도 사실은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하신 분이에요. 네. 하다가 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심의에서 접촉하기 어려운 분들을 만나서 어쨌든 야권 쪽으로 시계를 돌린다면, 행보를 돌린다면 야권 전체에서 보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야권에서 단일 후보가 나오면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경선 룰만 바꿔놓으면 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모아서 함께 탄다. 그런데 지금 김영주 의원 아까 배현진 최고가 그 리무진 얘기하면서 가는 길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칫하면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 리무진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좀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편안하게 이렇게 실제로 어떤 색깔 리무진일까 보내드리고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안 타면 혼자서 갈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어떤 방식으로든 뭐 나를 태우러 누군가 리무진 버스는 지났지만 또 모범 택시를 태우러 누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예비 경선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토론 있죠. 이거 끝나고 내일부터 사흘간 여론조사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수요일 발표를 하는데 지금 8명이죠. 6명으로 압축해서 이제 본 경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까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좀 치열했죠. 그중에서도 박용진 후보의 공격이 좀 눈에 많이 띄었고 그 모습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그전에는 그렇게 자신감을 쳤는데 지금 부자 몸조심 하시는 건지 김 빠진 사이다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이 지도자의 언어의 품격과 신뢰도가 국가의 위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게 민망했어요. 갑자기 바지를 내리겠다라는 그 표현이 좀 놀랍기도 하고요. 좀 엉뚱하기도 하고요.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 어떻게 답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주장하는 정책이 언제나 100%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좀 많이 바뀌었겠죠. 많이 유연해지고 또 강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이 더 힘이 세다라는 것도 알게 된 것 같고 계곡의 모난 돌덩이였다가 지금은 흘러 강까지 왔더니 호박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멩이의 본질은 변한 게 없겠죠. 자, 김영주 의원 그동안 쭉 지켜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낮게 가는 모드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그 낮게 가는 전략 이익을 더 본 것 같습니까? 손해를 더 본 것 같습니까? 사실은 손해 본 게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이를 악물고 기본소득은 옳다. 나의 1번 공약이다. 이렇게 되면 본선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낮추면서 그걸 톤다운 시켜서 예방 효과를 맞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스캔들 문제도 모든 문제든 만약에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예비 경선에서 뭐 싸워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또 본 경선 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여기에 쏟고 싶지 않고 또 하나의 강경 대응으로 통해서 자기 태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응 전략, 김준혁 교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신중하고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뭐 김 빠진 사이다, 기본소득을 제1번 공약으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국가 지도자로 성숙되어 가고 있다. 사실은 그 시민운동가들이 말입니다. 좀 격하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시민운동가들이 뭐 기초자치단체장이 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이 되거나 했을 때 자기가 시민운동할 때 주장했던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 정책을 좀 많이 수정하거든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나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조금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 굉장히 신중한 표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번 그 토론회에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방한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선방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다른 후보들 가운데 이번 토론 과정에서 조금 재미를 본 후보가 있다면 어떤 후보일까요? 저는 뭐 두 후보라고 봅니다. 추미애 후보하고요. 최문순 후보라고 봅니다. 추미애 후보는 그 이재명 지사를 약간 보완해 주는 듯 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의견을 명확하게 좀 드러내면서 지지율을 굉장히 높였고요. 최문순 후보는 글쎄 과연 뭐 저분이 컷오프 통과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치 있는 입담 또 나름의 어떤 그 비전, 경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어떤 역할은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차기 대선 이후에 어떤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하는 의견들을 국민들이 갖게 된 거죠. 여권과 관련이 없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좀 부담이 더 적을 것 같은데 윤기찬 부위원장 예상하시기에 이제 8명 중에 2분이 떨어져야 돼요. 컷오프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꼽는다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문순 후보와 김두관 후보. 아 그래요? 네. 지금 이번 그 예선전에서 가장 득을 보신 분은 추미애 후보 같아요. 기존의 강성 이미지를 좀 낮췄고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를 진 듯한 행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 후보의 등장에 따라서 결선 투표 없이 그 본선에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권의 후보자를 잠재 경쟁자로 해서 본선에 가능한 워딩이나 정책들을 쏟아냈거든요. 성장 문제도 기본소득도 앞으로 내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추미애 후보가 상당한 득을 봤다 이번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전망합니다. 최경철 의원이 꼽는다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조금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김두관 후보와 양승조 후보가 후보. 뭐 이 정도로 꼽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어쨌든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세론을 이번 토론을 통해서 확실히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원래 싸움닭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싸움닭 이미지를 버리고 다른 이미지를 들고 나왔다는 거죠.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이 사람 이제 싸움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 변했구나. 안정감 있는 이미지를 충분히 줬다는 거죠. 머리 색깔 보십시오. 머리 색깔도 안정감 있게 삐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이 굉장히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만났을 때도 느꼈지만 이분이 또 아주 정치를 시장에 비유를 하는 사람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 시장에서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이번 TV 토론에서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골을 더 넣는 전략을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번에는 골을 덜 먹는 전략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이번에 확실한 대세론을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발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만나죠. 어떤 분 예측이 맞는지 한번 그때 보기로 합시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짜 수산업자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전방위 로비로 정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마저도 물러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수입차를 그렇게 한번 타보고 싶었을까요? 아무튼 마지막에 모양새 구겼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수산업자가 여러 사람 팔고 다녔습니다. 관련된 사람들 전부 뭐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손사래를 치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름들이 다양합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팔았는데 청와대까지 해명에 나섰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이게 이제 대통령이 진짜 보낸 겁니까? 일단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선물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희가 대통령 선물을 직접 보낼 경우에는 전부 기록으로 남겨놓는데 누가 받았는지 기록으로 다 남겨놓게 돼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분일 뿐더러 대통령이 직접 무엇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청와대 안에 있는 매점이 있어요. 그 매점에서 일반적인 기념품들을 판매해요. 매점에서 파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많고요. 술병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선물하는 경우는 대통령의 서명이 각인돼 있어요. 혹은 인쇄돼 있고. 그러니까 청와대라고만 찍혀 있는 게 아니라 공황과 대통령이 그려져 있어야 일종의 진품이다. 포항 출신이어서 국민의힘 지역위원장 출신과 감옥에서 만난 인연으로 김무성 의원 등 전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과 인간관계를 갖고 여러 가지 사기 행각을 벌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부의 일반 범죄 6,396명을 특별 사면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기 행각을 가능하도록 만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특별 사면 부분인데 일단 야권에서는 특별 사면 대상 이 정부가 포함시켜줬으니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송영길 대표는 어떻게 그거를 그 많은 사람 속에 관여됐다고 집어넣을 수 있느냐, 오히려 국민의힘 관련된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형세입니다. 양쪽 주장 다 사실은 좀 인과관계가 멀죠. 그러나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사기 혐의가 특별사면된 것인데 보통 가석방으로 나오지 특별사면 대상은 잘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생계형 범죄의 경우에는 되지만 이분은 생계형 범죄를 할 수가 없는 것이 파산자들 해주겠다고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법무 사무장이나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사기를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많은 인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톡 집어서 사면했다고 보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 송영길 대표의 말처럼 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등장한다고 해서 책임을 더 전가하시는 것도 맞지 않아요. 거기에 뭐 여권 인사가 들어온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 사람들도 사다리 어떤 신세가 된 것이거든요. 따라서 정치인들이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은 늘 연관된다라는 것만 잘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 이렇게 그 수법을 보면 참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 이렇게 보이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좀 사람들 많이 만났던 분들이 그 금방 간파를 못 할까요? 사실은 이제 이 국회에 들어올 때 이분이 뭐 언론사 뭐 직함을 가지고 있거나 또 혹은 실제로 사단법인을 무슨 뭐 스포츠 관련된 사단법인의 무슨 이사장이라든지 또 지역사회에 뭐 이바지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를 여러 가지 다른 형식으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또 첫 번째 자기가 친하게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야권에 믿을 만한 언론인 출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믿고 그 옆에서 청거해 주는 사람이 너무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 상도 주지 않습니까? 상을 주러 왔는데 국회의원들도 상 받으러 가거든요. 어정상.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처지에 상 받으러 와서 하나씩 사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 받으러 온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과정이 이제 진행되게 된다고 보고 그래서 언론인들이 있고 언론인도 그냥 언론이 아니고 주요한 메이저 언론인이 있고 또 정치권도 있고
사실은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할 수 있죠. 예. 뭐 선거 때 길거리 사진 찍어 가지고 이용당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그럴듯하고 예. 심지어는 자기가 국회의원 될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뭐 부풀어져서 실제로 뭐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시점까지 가버린 것 같습니다. 최경철 의원 보면 정말 국가대표급이에요. 이 네트워크가.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이 때문에 그 정리가 된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 1호 인사였던 이동훈 전 대변인 그만두게 됐죠. 박영수 특검까지 그만두게 됐는데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그 사람 딱 한번 만나봤는데 명함을 보니까 뭐 주소가 나와 있어서 그 사무실 주소 확인해 봤더니 어디 뭐 골목에 뭐 건물도 없는 그런 데더라. 바로 이렇게 파악했잖아요. 홍준표 의원은 많은 이들로부터 검증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죠.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은 공격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 얘기 들어보면 정말 집에 들어가기 전에 4주 경계도 한답니다. 누가 자기 잡으러 오는 건 아닌지. 그만큼 경계심을 허물어뜨리면 무조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도 뭐 사기꾼들 많이 봤습니다만 사기꾼들의 일단 명함은 복잡합니다. 예. 명함이 복잡하면 이건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명함이 복잡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 넘어갔다는 것은 결국 선물 몇 개에 넘어갔다는 거죠. 결국 무록에 이렇게 공직자들이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공무원들의 수양이 많이 부족하다.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 절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공짜들이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뭐 검사도 넘어가고 저희 같은 언론인도 넘어가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 알면 되겠습니다. 예.